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확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배우는 건 크게 세 단원이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 그다음 확률, 그다음에 통계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이제 확률을 배우는데 이 확률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을 배울 때는 정확한 개념을 분명하게 배워서 정의를 완벽하게 안 상태로 문제 푸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개념이 중요한 단원이고,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수학이 정말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단원 하나만 꼽아 보세요 하면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확률을 선택할 겁니다. 확률과 통계 이 두 가지. 그 중에서도 일단 확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률적 사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단순히 수학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양을 갖추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확률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확률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둘로 분리해 놨는데 이 분류보다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 터미널로지라 그러죠. 이 확률 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만 쓰는 표현이 정확히 있고 그 표현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확률을 공부하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배경 지식은 집합 정도가 있을 거고, 집합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서 큰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통계적 확률이나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하적 확률이요. 약간 수학적 내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순열과 조합이 약간 이용되긴 합니다. 경우의 수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뭐 미분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뭐 유리함수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단원 안에 있는 내용들의 집합적 사고가 잘 들어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확률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터미널로지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배워보죠. 오랜만에 여기는 키워드랑 솔루션을 매칭시켜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사건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경우의 수 배울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시행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뭔가 주머니에서 제비를 뽑는다던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시행을 한 번 한 거고,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시행을 두 번 한 거죠. 주사위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지면 시행을 한 번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또는 뭔가 표를 뽑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이때 우리가 시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다른 것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키워드예요. 표본 공간. 우리가 이제 시행이 키워드였죠. 그래서 표본 공간도 키워드인데, 표본 공간이 뭐나요? 하면 우리가 시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예시까지 옆에다 써보세요. 자, 시행은 주사위, 육면체죠. 주사위 던지기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던지겠죠.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가 있겠죠. 결과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는 1, 2, 3, 4, 5겠죠. 6까지. 그때 자, 시행은
이때 표본 공간, 보통은 이제 S라고 표현합니다. S는 이 결과들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건이 뭐냐. 그래서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 안에 집합,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이 사건의 특징은 이 부분 집합들 중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가령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건은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건 A라고 합시다. 사건 A는 X바 X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건 A는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X는 짝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표본 공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2, 4, 6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을 보면 이런 걸 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건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사건 B, X바 X는 3의 배수. 당연히 이때의 X는 표본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3, 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뭘 말하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원 사건은 원소랑 달라요. 자, 여기서 이 각각 주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원소죠, 원소. 근데 그거랑 달리 근원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부분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짜리들, 이런 애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시행이 뭐고, 표본 공간이 뭐고, 사건이 뭐고, 근원 사건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들을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어떠한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표본 공간은 시행의 모든 결과의 집합을 말합니다.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 표본 공간 안에는 당연히 뭐 A, B, C, D, E, F, G, H 이런 애들이 들어있겠죠.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소라고 하는데, 이 원소는 시행의 결과를 말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으면은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사건이 뭐냐? 그러면 사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런 거를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 개짜리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한 개짜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한 개의 결과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아셨으면 하는 게 전사건과 공사건이에요. 사실 중요한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 구별을 두지 않을게요. 다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전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전 사건. 그리고 표본 공간 자신의 이제 집합이 되죠.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하고, 네. 이 전 사건에 대한 개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사건은 여기서 예시를 가지고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이거고 근원 사건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이제 전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사건이죠. 이렇게 사건 중에서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 우리 진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할 때 빼줬었던 자기 자신을 전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이제 공사건이라고 기호로는 우리가 공집합 기호를 사용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되는 워딩이 시행, 그리고 사건, 표본 공간 이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터미놀로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당연히 여사건. 이제 배반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여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엇이냐? 배반 사건은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잘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부터 보시죠. 배반 사건은 그 다음 여사건을 보고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곱사건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두 사건을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곱사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네요. 그래서 곱사건이 먼저 있나 봅니다. 곱사건, 합사건을 먼저 다루고 내려오죠. 곱사건, 합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는 걸 합사건이라 하죠. 또는이죠. 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또는 이거나, 그래서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합사건은 짝수이거나 3의 배수인 녀석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합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사건은 다음과 같다. 곱사건은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근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동시에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면서로 이해를 하십시오. 이면서. 우리는 이면서로 기억을 했죠. 이면서. 그래서 이 동시라는 게 same time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same time이 아니다. 그래서 곱사건은 우리가 정의하는 바 뭘로 정의했다? 교집합으로 정의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건을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이거죠. 이게 곱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곱의 법칙과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지금 시행을 1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2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딱 정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 1회짜리로 지금은 생각을 해 봅시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둘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동시에 대신에 둘 다 또는 모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좀 나중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만족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곱배 법칙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울 때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때는 반드시 시행이 두 번이었다. 시행이 2회 이상인 경우에 곱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행을 놓고 첫 번째의 경우의 수 사건과 두 번째의 경우의 수를 곱해 줬죠. 그래서 미리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할 것은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은 나중에 다시 와서 회수를 하기로 하고 조건부 확률로 구한다. 조건부 확률로 구하며 이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건 뒤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합사건, 곱사건까지 우리가 배워봤고, 배반사건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배반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same time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의 시행에서 주로 생각하세요. 이게 뒤에 배울 개념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장치를 하는 거지 이게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처음에는 시험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배반 사건은 한 번에 시행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시행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날 수는 없을 때, 모두 일어날 수는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니까 A도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곱사건이 없다. 둘이 같이 일어나는, 둘 다 또는 같이 일어난다. 여기 같이, 둘 다 또는 같이. 시행이 한 번일 때 이게 same time으로 읽힐 수도 있긴 하죠. 다시 정리하자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케이스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가 덥셈 법칙을 사용할 때 배반 사건을 가지고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배반 사건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눌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1인 수랑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2인 수는 서로 배반 사건이죠.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두 개는 같이 만족될 수 없는 특징이죠. 그런 애들 우리가 배반 사건으로 생각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줬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아빠가 운전하는 경우랑 엄마가 운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배반 사건이죠. 운전을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의 시행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갈 땐 아빠가 올 땐 엄마가 가능하죠. 그런 거 말고 한 번의 시행, 한 번에 가는 상황에서는 아빠가 운전하면 엄마는 운전할 수 없죠. 두 가지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롤이란 게임을 할 때 탑을 가는 것과 미드를 가는 건 배반 사건이죠. 하나만 가야지 둘 다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 합니다. 배반 사건 중에 이제 가장 대표 예시 이 친구가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인데 이 여사건은 배반 사건의 예시, 대표 예시
이면서 중요한 예시예요. 그래서 A 사건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A 여사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집합 기호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A가 일어나는 것과 A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두 가지가 둘 다 만족될 수 없죠. 같이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잠을 자는 사건과 내가 일어나는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사건, 즉 잠을 자지 않는 사건의 여사건, 또는 내가 잠을 자는 사건, 즉 일어나는 깨어있는 것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생김새가 다음과 같죠. 우리가 배웠던 가나다라 그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니은이 공집합인 상황이죠. 교집합이 곱사건이 죄송합니다. 곱사건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당연히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A와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하죠. 지금 우리가 확률을 배우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확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기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확률이 여기서 좀 단단하게 다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저글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대충 공부하고 나가면 뒤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지금 이 키워드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히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시행부터 하나씩 또르르 적어보세요. 시행, 사건, 표본공간,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합사건, 곱사건 다 적어놓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게 완벽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렇게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서 선생님이 질문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멈추세요 해도 여러분 안 멈추고 옆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걸 꼭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강의 다 들어도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키는 걸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었던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서 자, 친구야, 표본 공간이 뭐니?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건이 뭐니? 하면 사건은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배반 사건이 뭐니? 하면 배반 사건은 한 번의 시행에서 두 사건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두 사건이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보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 하나의 시행에서 물어본다 했죠. 배반 사건은 보통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는 우리가 2, 3, 5죠. 2를 제외하고 자 2, 3, 4는 안 되죠. 약수가 있어서 6도 안 되고 사건 A라고 한다. 자, 부분 집합 A는 다음과 같다. 그럼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2, 3, 5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배반인 사건은 2, 3, 5를 절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는 여사건이죠. 근데 얘만 있나요? 2, 3, 5를 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지식을 생각해 보면 표본 공간 6개에서 2, 3, 5는 반드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2의 3승이니까 8개의 배반 사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나열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친구와 배반 사건 하나의 시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풀어보십시오. 여기도 1, 2, 3번 쫙 풀고 들으세요. 20장의 카드 임의로 한 장을 뽑죠. 시행입니다.
뽑은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부터 20이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 되겠네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하나 이름이 있죠. 사건이라고 하는데 8의 배수인 거 그럼 86이겠네요. 이 친구를 우리가 사건 A라고 하고 홀수인 사건은 B, 18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그럼 이제 배반 사건인 걸 고르세요. 그럼 배반 사건이려면 두 가지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가 만약에 9가 나왔다. 9가 나오면 이건 홀수인 사건과 18의 약수인 사건 둘 다 해당하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절대 배반 사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 것만 골라주세요. 여러분 개념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죠. 8의 배수는 짝수고 당연히 홀수도 짝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배반 사건일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선생님 배반 사건을 시행을 한 번으로만 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이 두 번인데요. 이걸 두 번인데 하나로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것은 처음에 헤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처음에 헤드가 나올 수 있고 처음에 테일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오고 테일이 나올 수 있고 헤드가 나오고 테일이 나올 수 있죠. 영어에서 헤드는 앞면, 테일은 뒷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이 두 번의 시행을 하나의 표본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얘가 표본 공간인 거예요. 얘가 표본 공간이고 그 안에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했을 때 사건 A는 이게 사건 A겠죠.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부분 사건 A다. 그러면 이 사건과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배반 사건인 지금 사건의 개수라고 했어요. 사건의 개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과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사건은 부분집합이라 했어요. 그러면 부분집합을 HT랑 TH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하니까 2의 제곱의 4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두 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원소를 가지고 대답하면 안 돼요. 사건은 부분집합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십시오. 이 암기한 것을 집합 개념을 가지고 병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1-3 지금 어쩌다 보니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 이게 푸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정확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두 사건 A, B가 다음과 같다. 자, 표본 공간이고 사건이니까 당연히 A, B는 부분 집합이겠죠. 자, 표본 공간 S의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사건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사건이 아닙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요. 부분 집합 중에서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은 A, B와 모두 서로서야겠죠. A, B와 서로서라는 건 A, B하고 겹치는 즉 교집합이 없어야 한다. 교집합이 공사건이어야 한다. 그럼 2, 4, 6, 8, 1, 3, 4, 6, 7 이 녀석과 모두 배반이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들어있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은 5밖에 없네요. 8, 7, 6, 4, 3, 2 다 안되고 1도 안되고 그러면 5로 이루어진 거니까 2의 1승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5의 1승이다. 사건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배반 사건 잘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확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개념만 언급을 하고 문제는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보시죠. 여기서 수학적 확률이 있고 뭐 통계적 확률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확률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률의 정의. 확률이란 무엇이냐? 확률이란 어떤 시행에서 이제 이해하시죠?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확률의 정의예요. 다시 어떤 시행에서 그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이때 PA, probability A라고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게 생긴 이 확률이라는 것은 크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의미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학적 확률이죠. 우리는 결국에 수학적인 확률로 모든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구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일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에 1, 2, 3, 4, 5, 6이 각각 나올 가능성은 다 똑같죠. 이런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의 특정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면적이 더 자주 나올 테니까, 또는 주사위의 무게를 좀 어느 무게중심 한쪽으로 둬가지고 던질 때마다 뭐 유리하게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오게 하면 그거는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모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능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 결과를 했을 때 주사위로 하죠. 주사위가 1이 나올 사건과 2가 나올 사건, 3이 나올 사건, 그리고 이렇게 6을 나올 사건까지를 다 생각했을 때, 이때 이 녀석들의 가능성이 다 같을 때만 수학적 확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확률이 완벽하게 보정된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동전 던지기도 사실 완벽하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드시 50%다라는 걸 가정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된 것들만 수학적 확률에서 나온다는 거. 제비를 뽑는다던가 이럴 때도 모든 공들의 모양이 똑같고 뭐 이런 전제가 있겠죠. 구별할 수 없다는 것들. 그래서 이럴 때만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하면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특정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확률, 수학적 확률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 그 시행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 이 6가지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것은 2가지죠. 3하고 6.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3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박스 쳐놓고, 중요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다만 이제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을 우리가 추가로 조금 배운다 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만 하는 거고,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확률의 개념이 확실하다면 바로
네, 그렇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잘 해야 한다. 경우의 수가 여기서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가 어려워지면 경우의 수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못 푸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학적 확률뿐만 아니라 뭐 통계적 확률도 그러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은 반드시 갖게 되는 특징이 이 확률은 0과 1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표본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안에서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로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 표본 공간의 집합의 개수는 6개죠. 6분의 6을 넘어설 수는 없다. 6분의 7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은 1이에요. 우리가 흔히 100%라고 100분율로 표현하는 건 결국에는 100번 중에 100번을 다 성공한다. 그래서 확률로는 1이에요. 1. 확률에서 1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생각해 보시면 야구에서 타율이라고 뭐 0.3 이렇게 하면 3할 친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10번 치면 3번 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완벽한 100%를 뜻하는 거고 당연히 0일 때 0%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전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일 것이고요. 전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이고 공사건의 확률은 빵이겠죠.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 공사건의 확률까지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 문제만 살짝 보고 이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통계적 확률까지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과 사건, 확률과 뜻의 기본 성질 이렇게 배웠고 여기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의 가장 기본을 배웠다. 수학적 확률을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시행 1회예요. 시행 1회인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들이 마치 순서상처럼 나타나겠죠. 그래서 1,1부터 1,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2,1 이렇게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6,6까지 총 표본 공간이 몇 개냐 했을 때 표본 공간은 36개의 결과 즉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결국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경우의 수랑 그 다음 주사위도 6가지 경우의 수니까 6가지 경우의 수 36 이렇게 썼던 게 우리가 바로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을 써서 푸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고배 법칙은 시행이 두 번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배 법칙을 하려면 시행이 2번 이상인데 선생님 여기는 시행이 1번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를 시행 하나로 나는 취급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내가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던지든 하나 던지고 그다음 하나 더 던지든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던지든 하나 이렇게 던지든 같죠? 그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사위를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2번 시행한 거랑 같죠. 첫 번째 주사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각각의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시행이라 보고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진짜 세임 타임으로 던졌다 생각하시고 그럼 두 개의 주사위가 하늘로 휙 날아가서 바닥에 딱딱딱 떨어졌을 때 나오는 그 두 수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일을 했으니까 주사위가 하나는 뭐 빨간 주사위, 빨강, 하나는 파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빨강에서 1이 나오는 것, 파랑에서 2가 나오는 것 그것과 빨강에서 2가 나오고 파랑에서 1이 나오는 건 서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따로따로 적어줘야 하는 겁니다. 두 주사위가 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표본 공간을 구할 때도 뭐가 사용된다? 경우의 수가 사용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3,4가 있다 하면 얘는 빨간 주사위는 3, 파란 주사위는 4가 나오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 36개다 이거 구하는 거 중요하고요. 나오는 투수의 눈의 합이 8일 확률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8
자, 두 개를 더해서 8이라는 이름이 있는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은 해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부터 틀림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니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2,6 가능하죠. 끝입니다. 다음 3,는 5가 가능하겠죠. 3,5. 그 다음에 4,4가 가능할 것이고, 5,3은 둘과 앞에 있는 3,5가 다릅니다. 6,2. 그래서 총 5개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5개의 원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총 5개죠. 그래서 36분의 5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수를 곱했더니 홀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홀수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죠. 짝수 곱하기 홀수, 짝수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 이 친구는 짝수가 되고요. 당연히 짝수는 짝수끼리 곱해서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홀수가 나왔다라는 건 둘 다 홀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뭘 하셔야 한다? 바로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1 같은 녀석이죠. 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1, 3, 5. 그 다음에 또 상대편에서는 누가 있겠어요? 1, 3, 5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사건이니까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일일이 다 나열하면 11, 13, 15, 그 다음에 31, 33, 35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이 나열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9를 답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잘 처음에는 이걸로 푸셔야 한다는 거,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다. 이게 지금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 여기까지 가름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맞춘 이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복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모든 용어들은 완벽하게 키워드와 솔루션을 매칭시키실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길 가다가 만나서 자, 곱사건이 뭐야, 여사건이 뭐야 하면 줄줄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 단어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재밌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딱딱하게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엄근진하게 가르쳐야 해요. 각각의 정확한 용어를 암기하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해석을 해야 이상한 소리는 안 합니다. 이거 안 해놓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면 선생님이 좋은 소리를 해주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확률의 정확한 정의까지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마인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모든 개념을 내가 A4 한 장에 다 적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다 적어집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 과목 치고 이렇게 양이 적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도 6강의 동안 진행한 내용들도 사실 잘 요약하면 A4 반장도 안 나오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확률은 더 적어요. 확률은 정말 양이 적은 편이고, 그나마 이제 통계가 조금 양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양을 선택 미적분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입니다. 선택 미적분에 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조차 공부를 안 하겠다 하면 사실 혼이 많이 나야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잘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문제들도 조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한 확률하고 조합을 이용한 확률까지는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 공부하면서 덧셈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면 확률은 뭐 한 4강? 많아봐야 5강? 4강 이전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16개 안에 잘 정리해보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요. 가능하겠죠.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미적분은 훨씬 이거보다 간단하게 빠르게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